옛날 우화골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봉단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댁인 윤씨 마님 댁에 여종으로 들어갔지요. 봉단이는 무척 눈치가 빠르고 언변도 좋아서 마님은 곧 그녀를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심 후하다 소리를 듣던 윤씨 마님이었지만 속마음만큼은 돈 한 푼이 아까워 밤낮으로 계산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무얼 베풀면 내일 몇 배로 거둬드릴까? 같은 생각을 놓지 않았으니 동네에서도 마님이 돈 욕심은 최고라며 은근히 알았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단 두루마기로 곱게 치장한 선비가 윤씨 마님 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격식 있는 옷차림에 얼굴엔 여유로운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마님,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큰 영광입니다. 듣던 대로 고우시고 기품이 넘치십니다. 저는 진사골에서 온 정선비라 하옵니다. 그런 소리는 하도 들어서 이젠 귀가 다를 지경이오. 그러니 빈말은 그만두고 정선비께선 무슨 일로 날 찾아오셨소? 정선비는 곱게 싸둔 보자기를 품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엔 반짝이는 은괴 4덩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마님께 이 은괴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원래 임금님 하사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물건인데 집안에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일부를 내놓게 됐습니다. 시세로는 한 덩이에 1,000냥씩, 넉넉히 4,000냥은 받을 물건입니다만 사정이 급해 2,000냥에 드리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은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표면은 제법 그럴싸했지만 은괴라는 것을 직접 본 건 처음인지라 진품 여부는 가늠할 수 없었지요. 가보라 했으니 진짜겠지? 차림새나 말투도 사기꾼 같진 않고 반값이라니 이득일 수도 있겠군. 그렇게 마님은 2,000냥을 내주고 은괴를 넘겨받았습니다. 한껏 흐뭇한 미소도 지었지요. 며칠 뒤 은괴를 되팔아 이문을 남기려던 마님은 은장이를 불러 감정을 맡겼습니다. 이보게 이 은괴를 팔 생각인데 감정 좀 해보게나. 요즘 은괴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예, 마님.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장이는 은괴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님,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수상합니다. 무게가 살짝 다르고 진짜 은보다 소리가 두 나옵니다. 겉면을 살짝 긁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긁어보게.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칼끝이 은괴를 긁자 은색 표면 아래로 검푸른 쇳빛이 드러났습니다. 예, 마님. 이건 속이 철입니다. 겉에 얇게 은을 입힌 가짜지요. 그 말을 듣자 윤씨 마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 어수룩했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 집안은 음울해졌고 마님은 며칠째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 마님 댁으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어린 여종 봉단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마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마님, 소인에게 사기꾼을 잡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정신 사납게 말고 그냥 나가보거라. 하지만 봉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누운 마님의 모습이 안쓰러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 정말 속는 셈치고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하면 그 사기꾼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사기꾼을 잡는단 말이냐? 소인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단이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은괴로 마님께서 큰 이문을 남기셨다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걸로 이문을 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님께서 이 은괴를 다른 대감댁에 되팔아 큰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 사기꾼은 욕심을 부려 다시 나타날 겁니다. 마님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소문은 어떻게 내겠다는 거냐? 그건 제가 장터에 가서 슬쩍 흘리고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봉단이는 장터의 이빠른 안악과 말 많기로 소문난 이웃들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님이 은을 팔아서 꽤 큰 이문을 보셨대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더니 여기저기서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다나 뭐라나. 우리 마님은 정말 돈을 쉽게 잘 버신다니까. 정말 대단하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시전 상인들과 업자들 사이에서 정선비의 은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옳았구나. 이제 곧 정선비가 오겠지? 그나저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겠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정선비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윤씨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속으론 들떠 있었습니다. 마님, 들었습니다. 그 은괴로 제법 재미 좀 보셨다지요? 그럼요. 덕분에 대감되게 되팔아 이문을 톡톡히 받지 뭐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더 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하, 사실 다 팔긴 아까운 물건이지만 요즘 집안에 일이 많아 가세가 좀 기울었습니다. 은괴 몇 덩이 더 내놓을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럼 잘 됐군요. 내가 지난번에 이득을 좀 봤으니 이번엔 조금 더 쳐드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얼마를 원하십니까? 정선비는 안심한 듯 다시 은괴 4덩이를 꺼냈습니다. 이 은괴 4덩이, 지난번보다 1000냥만 더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번에는 거래 전에 감정은 꼭 받아야겠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감정인과 사또가 안채에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감정인과 사또로 인하여 정선비는 화들짝 놀라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포졸들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감정 결과는 똑같았고 정선비는 현장에서 사기죄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하여 윤씨 마님은 봉단이의 기지 덕에 사기를 면할 수 있었죠. 봉단아, 어린 내가 이렇게 꾀가 밝을 줄이야. 내가 제갈공명을 곁에 두고 산 줄을 몰랐구나. 그 후로 마님은 봉단이를 귀하게 여기며 늘 곁에 두고 살아갔고 봉단이는 윤씨 댁에서 점점 신뢰받는 여인이 되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욕심이 많은 윤씨 마님 댁의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번듯하게 생긴 선비가 윤씨 대문을 두드렸죠. 이보시오. 이 집 주인 되시는 마님을 좀 뵙고 싶소. 다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문틈으로 힐끗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마님은 아무나 안 만나십니다. 잡상인이 너무 많고 특히 사기꾼도 많아서 말이오. 그러자 선비는 조용히 보따리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흰 백자가 들어 있었지요. 나는 중국으로 가는 역관이요. 불행히도 노자를 몽땅 도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귀한 흰달 도자기를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리고 싶으니 마님께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인은 도자기의 고운 빛깔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라 이내 윤씨 마님께 알렸지요. 마님은 뭔가 흥미롭다 싶어 중문 밖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자네가 정말 역관이란 말인가? 예, 나란 일을 하는 역관 장원이라 합니다. 마님은 선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역관이 도적대를 만났다 치면 의뢰 관가에 신고하는 게 정석 아닌가? 그런데 어찌 우리 집을 찾아온 게야? 관가에 갔지만 지금은 여비를 마련할 돈이 없다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이 마을에서 돈 많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윤씨 마님을 찾아가 임시로 변통해보라고 하더군요. 마님은 속으로 오라, 이 자가 돈이 급하니 내게 온 거로구나.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할 테고 높은 이자를 요구해도 돈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돈이 급해서 온 것이로구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믿고 돈을 빌려준단 말인가? 그리고 빌려준다면 내겐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연히 빈손으로 돈 좀 달라 하면 제가 사기꾼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귀한 물건을 담보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도자기를 보시지요. 선비가 조심스럽게 보자기에서 흰달 도자기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듯 매끈하고 고운 자태가 한눈에 보기에도 특별해 보였지요. 이 도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진귀합니다. 값이 10,000냥이라 해도 싸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급히 필요한 돈은 5,000냥뿐. 그래서 5,000냥만 빌려주시면 중국에서 돌아올 때 10,000냥을 드리고 도자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5,000냥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님은 앉아서 큰 이익을 남긴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자네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 나란 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정말 억울하오. 제가 역관이라는 걸 곧 알게 되실 텐데 사기꾼이라니요. 마님은 겉으론 의심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이미 결정난 듯 했습니다. 5,000냥이라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 정말 10,000냥짜리 도자기가 맞는지 감정사에게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떠나야 해서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체하면 나라의 일에 제가 차질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순식간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나 진짜라면 대박. 설령 조금 손해보더라도 놓치기 아깝다. 결국 점잖은 척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습니다. 좋네. 내가 나란 일을 돕는다 생각하고 빌려주겠네.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네. 마님, 인심이 후하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올 때 10,000냥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 길로 선비는 윤씨 마님에게서 5,000냥을 받아들고 문 밖을 나서면서 환히 웃었습니다. 마님은 선비가 떠난 뒤에도 도자기를 들여다보며 은근히 뿌듯해했습니다. 흐흐.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앉아서 5,000냥을 남기다니.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이구먼.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던 것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역관이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선비는 깜깜무소식이었지요. 처음에는 중국 다녀오는 길이니 늦을 수도 있지 하며 기다렸지만 점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마님은 혹시 이 도자기가 가짜가 아닌지 이 마을에서 도자기에 가장 정통한 도공대장을 불러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공대장, 자네가 이 동네에선 도자기를 제일 잘 본다 들었네. 내 이 도자기를 좀 감정해 주게나. 마님은 비단 보자기에 고이 쌓은 도자기를 조심스레 펼치며 잔뜩 기대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백자를 본 적이 없다네. 달 그림자가 비치듯 아름답지 않은가? 10,000냥짜리라는데 사실이면 내가 크게 수고비를 줄 테니 자세히 살펴봐 주게. 도공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님, 이거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값싼 도자기입니다. 잘 쳐줘야 몇 푼 안 될 텐데요. 이런 흔한 도자기는 어디서 났답니까? 아까 10,000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10,000냥에 파셨다가는 사기꾼으로 관가에 끌려갑니다. 마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10,000냥은커녕 몇 푼밖에 안 된다고? 내가 무려 5,000냥을 빌려줬는데. 도공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양이며 빚어낸 방식이 그냥 흔한 백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5,000냥. 10,000냥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 알았건만 사기당했구나. 결국 마님은 밥도 넘기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며칠을 우울해했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건 바로 영특한 봉단이였던 것이죠. 봉단이는 마님 곁에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속이려 작정한 사기꾼인데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사기꾼도 결국 욕심이 많기에 다시 돌아올 구실을 만들면 됩니다. 돌아올 구실이라니? 무슨 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냐? 이번에도 너에게 좋은 계책이 있단 말이냐? 그러려면 우선 도자기가 깨졌다는 소문을 크게 내야 해요. 마님은 귀가 쫑긋했죠. 깨졌다고 소문이 나면 정말 다시 나타날까? 예, 그 비싼 도자기를 깼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분명 다시 찾아올 겁니다.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단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소문을 잘 내기로 소문난 춘심댁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 댁에 귀한 도자기를 깨먹어서 마님이 드러누웠다더라니까. 결국 반나절 만에 윤 씨의 흰달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파다해졌지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선비 장원이 만냥이 든 도자기를 들고 호기롭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님, 그간 무고하셨지요? 약속한 만냥을 가져왔습니다. 맡겨둔 도자기를 찾으러 왔지요. 마님 덕분에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소 좀 늦었는데 약속한 만냥을 준비해왔으니 제가 맡긴 도자기를 내어주시지요. 마님은 미리 봉단이가 알려준 대로 풀이 죽은 척하다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머슴이 들고 온 도자기는 흠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도자기를 본 순간 사기꾼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하고 말았답니다. 어찌된 일이요? 소문에 깨졌다더니. 아니,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단 말인가? 이 도자기가 얼마짜린데 내가 함부로 다루겠소? 이렇게 멀쩡하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인이 속이려 했던 마님에게 역으로 당한 꼴이 되었으니 순식간에 당황해 도자기를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허, 어디 가나. 그래도 이 도자기는 갖고 가야지. 결국 마님은 선비가 내놓은 만냥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되었고 그리하여 빌려주었던 5,000냥뿐만 아니라 5,000냥의 이익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오라, 이번에도 봉단이 내 덕에 살았구나. 아이고, 내 돈만냥. 돈 욕심 많은 마님이라 해도 봉단이의 지혜와 충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봉단이를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봉단아, 이번 일은 정말 내 덕분이다. 그 얄미운 사기꾼에게 홀랑 속아 넘길 뻔한 내 피 같은 돈을 돌려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니? 이제 종살이 그만할 수 있게 해주마. 그리고 우리 집 하인 중 마음에 드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도 면천시켜서 너희 둘이 함께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마. 봉단이는 감격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찌 갚아야 할지요. 그리하여 윤씨마님 집에는 잘생기고 힘 좋은 머슴들이 많이 있었지만 봉단이는 검돌이라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검돌이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마음씨도 착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검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랑 혼인하여 살 거야? 봉단아, 내 마음 알자녀. 난 오래전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먼.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마님으로부터 작은 집을 하사받아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곧 시름이 생겼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검돌이도 가진 것이 없으니 뭘 해도 큰 돈을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날이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자 봉단이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저녁 봉단이가 남편 검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먹고 살기 급급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가난을 벗어나려면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검돌이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어요. 나도 노력 중이오만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지 않겠소. 집도 조그맣고 땅이라곤 한 평도 없고 자본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잖소. 봉단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보려 해요. 사실 마음속에 생각해둔 계책이 하나 있거든요. 검돌이는 봉단이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봉단이의 계책이 궁금해져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지혜로운 건 내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이번엔 무슨 꾀를 내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오?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칠 건 아니지?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획을 자세히 말하긴 이르고요. 다만 시작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린 손에 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님을 찾아가 미천을 융통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봉단이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윤씨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여종으로 지냈지만 이제는 면천한 몸으로 당당히 마님 댁을 방문하였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예전 동료 하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봉단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시집 가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었구먼. 아주머니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야 잘 지내려 애쓰고 있답니다. 아주머니도 잘 지내셨지요? 그런데 마님께서는 별거 없으신가요? 변함없이 바쁘시지만 안채에 계시니까 들어가 봐. 마루에 앉아있던 윤씨 마님은 봉단이를 보자 반가운 기색으로 벌떡 일어나 봉단이를 맞이하였지요. 어이쿠, 봉단이가 웬일이냐? 신혼체미가 괜찮은 모양이지? 내 몸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하하, 마님. 덕분에 잘 지냈더니 고소한 냄새가 몸에 배었나 봅니다. 마님도 별거 없으셨지요? 마님과 봉단이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잠시 분위기가 풀리자 마님이 본론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안부 물으러 온 것은 아닐 테고 갑자기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 봉단이는 허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마님께 도움을 부탁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새로 벌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마님은 봉단이의 능력을 높이 사는 터라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봉단이라면 뭘 해도 잘할 것 같구먼.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거니?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길래? 계획대로 하려면 1000냥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님이 잠시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1000냥이라고?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대체 뭘 하려는 건가? 봉단이는 혹여 마님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일이 복잡해질까 싶어 전부를 말하진 않고 대략만 설명했습니다. 요즘 시전에 쌓여 있으면서도 제값을 못 받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먼저 싹 사놓았다가 시세가 오를 때 팔아서 이문을 남기려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사들일 만한 미천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지요. 마님은 봉단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번 기막힌 꾀를 부리려는 거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겠는데 만에 하나 이 일이 안 되면 어쩌나? 봉단이는 고개를 들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지금껏 제가 손실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한몫 크게 잡을 욕심보다 남편이랑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면 만족이에요.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사고 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자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동안 내가 실수한 적은 없었지. 그래. 기왕이면 내가 힘이 돼주지. 1000냥을 빌려주겠네. 하지만 기한은 어떻게 하겠느냐?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갚겠습니다. 사실 잘 풀리면 석 달이면 될 거예요. 오라. 석 달이라. 아주 자신만만하구먼. 좋아. 기대해 보겠다. 마님은 안채에 들어가 1000냥을 보자기에 싸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네. 봉단이라면 다 잘 해낼 거라 믿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꼭 좋은 소식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봉단이는 1000냥의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검돌이에게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해봐요. 라며 환하게 웃었지요. 이제 곧 날이 추워질 것을 예상하여 봉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한약재 시장에 가서 말린 도라지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혹시 지금 가격이 낮다면 미리 사두면 좋을 테니까요. 검돌이는 마을 시전 이곳저곳을 돌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약방마다 말린 도라지가 잔뜩 쌓여 있대.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많았는데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아 한 근에 고작 2푼. 세 근이면 5푼에 준다더군. 봉단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결심했습니다. 좋았어. 지금 가격이 바닥이네. 마침 마님께 빌린 1000냥도 있으니 일꾼들을 고용해 몽땅 사드려요. 시세가 오르면 큰 이득이 날 거예요. 검돌이는 살짝 겁이 났지만 이전에 봉단이의 기질을 많이 봐왔기에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봉단이는 즉시 시전 약방마다 일꾼을 보내 남아도는 도라지를 죄다 사들이게 했습니다. 도라지가 보이면 전부 사오세요. 값을 깎으려고 애쓰지 말고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방 주인들은 쌓여있던 도라지를 한꺼번에 팔 수 있어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이보게, 늦가을에 도라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는 손님은 처음이네. 안 그래도 재고 때문에 골치였는데 잘 됐다오. 결국 며칠 만에 시전에서 말린 도라지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라지가 바닥나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환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양반집 부녀자들도 반찬용 도라지를 찾으니 수요가 금방 올라간 것이지요. 아이고, 손님들이 도라지를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장사를 못 해 먹겠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근에 2푼이던 도라지가 서너 배로 뛰어 8푼, 9푼까지 상승했습니다. 그걸 본 봉단이는 검돌이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우리가 쌓아둔 도라지 중 일부를 내다 팔아요. 아직 겨울이 더 남았으니 완전히 다 풀진 말고 조금씩만 파는 거예요. 그래도 몇 배 이문이 날 겁니다. 검돌이가 도라지 일부를 장터에 풀자 음식 재료 상이며 약방 상인이며 서로 먼저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쪽 먼저요. 우리가 먼저 주문을 해놓았지요. 나도 어제부터 찾아다녔어. 우리 가게도 도라지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뭔가. 그렇게 봉단이는 단숨에 큰 이문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잠시 시세가 다소 내려가 안정되자 봉단이는 다시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서방님, 가격이 내려갈 때가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세가 떨어졌다고 쳐다보지 않을 테니 우린 그 틈에 또 사들여야 합니다. 아니, 팔아서 이득을 봤는데 또 사자고? 그냥 팔아치우면 될 것을. 겨울은 아직 길어요. 게다가 우리같이 평민들이 감기에 걸리면 비싼 한약을 지어 먹을 수 없고 도라지로 기침을 달래니까 앞으로 도라지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 거예요. 올겨울은 더 춥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이번에 재고를 싹 쓸어버려야 해요. 검돌이는 또다시 일꾼들을 모아 도라지를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시중에 도라지가 또 한 번 바닥나 버려 이번에는 아예 20푼 이상까지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검돌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허, 이게 정말 꿈인가? 2푼 하던 도라지가 20푼이라니. 우린 이제 부자가 됐어. 당장 다 팔아치우고 떼돈을 법시다. 봉단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 주변 상인들이 욕심을 부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꺼번에 풀죠. 봉단이의 입가엔 엷은 미소가 띄어졌고 다음 계책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서방님,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았어요. 우리가 도라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걸 이용해 더 욕심을 부릴 장사꾼들도 생길 겁니다. 좀 더 부추겨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나서 한 번에 팔면 더 큰 이문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격을 더 올린단 말이오? 검돌이는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곧바로 봉단이는 새 일꾼들을 고용해 시전 곳곳에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어디 지방에서 도라지를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사들인다더라. 지금 구해다 팔면 엄청난 이윤이 남는다나 봐. 또 다른 일꾼들은 약방이나 음식점을 돌며 일부러 도라지 사요. 값이 좀 비싸도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게에 사들인 도라지를 잔뜩 지고 다니게 하였지요. 그러자 약방 주인들이나 식재료 상인들 사이에서 도라지를 구하려는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답니다. 이봐, 서둘러 도라지를 사둬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잖아. 올해는 도라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것이 웬일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럴 때 도라지를 구입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안 그런가? 시장이 최고조로 들썩이자 봉단이는 모아둔 도라지를 한꺼번에 풀어냈습니다. 도라지는 순식간에 한 근에 50푼까지 거래되며 전량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도라지가 순식간에 팔리자 도라지 삽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고 비싼 값에 도라지를 사놓고 팔 데가 없어진 상인들은 울상을 짓게 되었지요. 결국 봉단이는 천냥으로 시작해 몇 달 만에
5천냥 가까운 재산을 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일에 부자가 되다니 당신 지혜는 정말 대단하오. 후, 겨울철 도라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찾을지 미리 알았을 뿐이에요. 가난을 벗어나려면 머리를 잘 쓰고 과감히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큰 돈을 번 봉단이는 약속대로 윤씨 마님께 1000냥의 원금과 이자로 100냥을 마련했어요. 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돈이 든 보자기를 들고 윤씨 마님 대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머, 봉단이 아니냐? 오랜만이네.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낭군님이 잘해주나 보네. 에이, 아주머니 농담은 여전하셔요. 마님 안에 계시지요? 그려, 어서 들어가 봐.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앞마당에 들어서니 윤씨 마님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봉단이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오, 봉단이 왔구나. 표정을 보니 장사가 잘 됐나 보구먼? 예, 마님. 덕분에 대성공이었습니다. 여기에 빌렸던 1000냥과 제 마음을 담은 100냥을 더해 마련했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보자기를 본 마님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이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휴, 내가 이윤을 보려고 자네한테 돈을 빌려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자까지 갖고 오다니 역시 봉단이는 대단하구먼. 봉단이는 고개를 숙여 거듭 인사를 하며 말하였어요. 만약 마님께서 1000냥을 기꺼이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제 계책은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은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환하게 웃으며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네. 면천하여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하구먼. 차 한 잔 나누세. 마님은 하인에게 매실차를 내오라고 시키고 봉단이를 곁에 앉혔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가 돈 욕심이 좀 많잖나.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성심껏 해주니 어찌 기쁘지 않겠나. 앞으로도 좋은 생각 떠오르면 먼저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물론이지요, 마님. 더 이익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언제든 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봉단이와 윤씨 마님은 한층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봉단이는 번듯한 새집을 짓고 남편 검돌이와 자식들과 함께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보냈습니다. 본성마저 잃지 않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흉년이면 곡식을 내어줄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오늘날이라면 매점매석이라며 문제될 일이나 옛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해프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과감히 도전하면 가난을 벗어날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작은 기회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봉단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힘 아닐까요? 들꽃야담 구독자 여러분도 작은 것이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님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